자,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필리포스 왕과 그리고 데모스테네스와 알렉산드로스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384년에 태어나서 322년에 죽었는데, 데모스테네스도 똑같은 해에 태어나서 똑같은 해에 죽었어요. 죽은 달도 같아요. 10월 달. 필리포스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2살 정도 일찍 태어났고 일찍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테네의 그리스의 4세기의 역사는 이 알물, 진리를 탐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어떤 권력과 정복을 위한 삶을 불태웠던 권력의 화신이었던 필리포스와 그리고 필리포스에 맞서서 싸웠던 데모스테네스, 이 세 사람이 만들어 나간 역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필리포스의 동상인데 제가 데살로니키에 가서 찍은 건데, 체구도 자그마하고 여기 보면 애꾸눈이에요. 전쟁에서 눈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382년에 태어났는데,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펠라의 왕궁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필리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살 때쯤에 테베의 인질로 붙잡히게 돼요. 테베는 강한 나라였고 마케도니아는 그때만 해도 아직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테베와의 어떤 화친의 과정에서 이 필리포스가 볼모로 테베에 잡혀가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잡혀간 것이 필리포스의 삶을 바꿔놨던 것이죠.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테베의 군사들이 이제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필리포스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강군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테베의 최고의 실력자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과외 교육을 받는 거죠. 외교 전략. 이를테면 강한 사람하고는 화해를 하고 약한 쪽에는 제압을 하는 이런 외교의 기본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와 외교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에 359년에 돌아와서 왕위 계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군대를 키워가지고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348년에는 이제 10년 뒤에 올린토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고향 옆에 있는 가장 큰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올린토스가 점령되기 이전 349년쯤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인 스타게이로스도 필리포스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됐다라고 해요. 나중에 물론 이제 다시 그 도시를 세워주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있어서 이제 또 10년 뒤에는 이제 카이로네이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치러가지고 이제 필리포스는 드디어 그리스의 패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리스의 패자가 됐으니까 페르시아를 정복해야 되겠다. 페르시아가 우리를 침략을 한 데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그 동맹군의 총수로서 추대를 받게 됐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고향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케도니아 왕국은 엄청나게 정치적인 격변이 심했던 곳이라서 암살당한 왕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이 필리포스 왕이 암살당했다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필리포스 왕을 얘기할 때는 늘 이런 그 팔랑스라고 하는 밀집대형 군대를 얘기를 하죠. 이 4.3m 정도 되는 기다란 창을 가지고 이런 식의 밀집 대형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대 최고의 어떤 전법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전법을 통해서 필리포스는 그리스의 패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필리포스가 요만한 나라를 키워낸 거예요. 이렇게 트라키아 지방 이 지역을 북벌을 하고, 그리고 남쪽의 그리스를 정복을 하고 스파르타를 고립시키고, 이러므로써 이제 그리스의 패자로 등극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옆에 바다를 건너서 여기 헬레스폰토스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암살을 당했던 겁니다. 이러한 필리포스에 맞서서
이제 대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데모스테네스죠. 데모스테네스는 말씀드렸듯이 384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은 해에 태어났고 377년에 7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재산을 많이 남겨줬는데 근데 이 재산인들을 후견인이 다 꿀꺽해버렸어요. 결국 데모스테네스에게는 이 재산을 되찾는 것이 목표였죠. 그리고 데모스테네 어렸을 때 법정에 가서 연설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것이 데모스테네스에겐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어떤 짜릿한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멋지게 연설을 하는 연설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습을 했는데 데모스테네스는 그런 점에서 최고의 연설가로 이제 크게 되는데 데모스테네스는 천부적으로 연설가가 되기에 부적격자였어요. 말더듬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 조그마한 조약돌을 입에 물고 똑바로 발음하는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데모스테네스는 이제 연설을 잘하려면 사람들을 좋다 낫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리스마도 있고 배짱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데모스테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고 그래서 다 외워가지고 연설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스테네를 조롱하기를 쟤는 외우지 않으면 연설 못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학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장한 연설가였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여기 이제 연설가로 등장을 해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룩해가지고 이제 연설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에 어떤 배우를 만났다고 해요. 배우를 만났는데 데모스테네스의 시무룩한 얼굴을 보더니 그 배우가 왜 얼굴이 그렇게 아닌 말로 똥 씹은 표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데모스테네스가 여차저차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뭐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한번 원고를 줘봐. 그래서 원고를 딱 배우한테 건네주니까 배우가 딱 보더니 거기서 연기를 하는데 완전히 자기가 했던 연설과는 완전히 다른 연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데모스테네스가 깨우친 것은 연설은 연기다. 이걸 깨우친 거죠. 사실 연설은 연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데모스테네스가 깨우치고 그다음에 연기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지하 방에서 딱 처박혀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절반을 빡빡 깎았다 그래요. 나가고 싶지 않도록 빡빡 깎은 다음에 누가 자기를 찾아오면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한 뒤에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했던 대화 내용을 연설문으로 바꿔 가지고 막 연기 연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큰 사람이 바로 데모스테네스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연기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이러고. 네. 그리고 이 데모스테네스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 필리포스를 철천지 그 원수로 삼아 가지고 이제 그 싸웠는데 한 번은 이제 사절로서 필리포스를 만났는데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불꽃이 튀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필리포스를 보자마자 데모스테네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그렇게 필리포스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렇게 데모스테네스는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데모스테네스는 그렇게 심약하지만 어쨌든 아테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알렉산드로스와 싸웠고 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견인으로서 아테네를 통치하던 안티파트로스와 싸웠고 마지막에는 이제 추격을 당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해에 322년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테네인들이 그의 비석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죠. 그대의 지혜만큼 그대가 큰 힘을 가졌다면 마케도니아 군대가 그리스를 지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한테는 힘이 없었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삶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11살에서 17살까지 스타게이라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은 이 고대 도시 펠라에서 마케도니아의 수도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7살에서 37살까지 아테네에 머물게 되죠. 그런 다음에 플라톤이 죽은 뒤에 이제 아소스라고 하는 지금 터키의 한 도시에 갔다가 여기서 3년을 머물면서 헤르메이아스라고 하는 이곳의 지배자와 친한 우정관계를 맺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레스보스 섬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물학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의 왕의 그 부름을 받아서 알렉산드로스의
가정교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78년 정도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물론 여행도 다녔겠죠. 그런 다음에 50세에 와서 62세까지 이제 류케온이라고 하는 자신의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는 철학을 이제 했고 거기서 이제 서양 학문의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반마케도니아 운동이 점화되면서 알렉산드로스가 죽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칼키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이제 거기서 병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인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70살을 살았고 플라톤은 80살을 살았어요. 그에 비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짧은 생애밖에 못 살았지만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업적을 비교해 보면 서양의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상적인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문화를 떠나서 옮겨가게 된 그 레스보스 섬입니다. 레스보스 섬은 그 아테네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 11시간 정도 북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만한 배를 타고 가시면 돼요. 이런 몇 톤짜리 트럭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배, 이게 8층짜리 이 배예요. 저도 세상에서 이런 배 처음 타봤어요.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타는 배라고 하는 것이 통영에 갔다가 한산도 가는 배 정도거든요. 20분 정도, 30분 정도 타는 배인데 이런 배를 타고 이제 그 레스보스로 밤 9시에 떠나서 그 다음날 아침 7시 50분에 도착하는 11시간 정도의 그 백길에서 이제 그 에게해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가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이제 에게해를 바라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키오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키오스 가면 여기 잘 보이지 않겠지만 팡시온 호메로스라고 하는 곳이 간판이 적혀 있는데 바로 키오스가 호메로스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 팡시온 호메로스 펜션이 있어요. 한 4시 40분쯤에 이제 배가 여기 도착했고 이건 이제 먼동이 터오는데 바다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 연구를 하면서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큰 호수의 칼로니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바로 요곳인데 여기가 레스보스 섬은 제주도 정도 크기가 되는데 커다란 호수가 2개가 있어요. 게라만하고 칼로니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머물면서 이제 물고기들과 새들을 여기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칼로니 마을에 가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 있고 그 광장 한복판에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두상이 서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이렇게 호수의 모습이 이제 새벽에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 둘레가 한 5, 60km 정도 되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고기들을 연구하게 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망둥어를 빼고 모든 물고기가 피라에 석고 밖으로 헤엄쳐 나가고 추위 때문에 석고가 바깥바다보다 더 차갑다. 하지만 초여름이면 물고기 다시 헤엄쳐 들어온다. 여기서 말하는 피라의 석고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 칼로니 호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무슨 물고기도 없고 무슨 물고기도 없고 쭉 물고기들을 나열하는데 실제로 물고기가 없더라고요. 별로 잡히는 물고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양식을 할 것 같은데 양식도 안 해요. 순수한 자연산만 먹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긴 있는데 물고기 종류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부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사진도 이제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막 어부들 물고기 잡는데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귀찮았을 텐데도 굉장히 어부들이 친절하더라고요. 어디서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이상한 사람이 그 얼굴을 들이밀고 뭐 물고기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반가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물고기들을 연구할 생각을 했을까? 물론
레스포스 섬에 가니까 할 일이 없어서 물고기만 연구했다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물고기 연구한 것도 의사 집안 출신이라는 것과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그 섭생에 대하여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실려 있는 책이 있는데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 보면 여러 물고기들을 쭉 나열하면서 어떤 것들은 살이 매우 빡빡하다. 어떤 것들은 살이 연하다. 어떤 것들은 영양분이 많다. 예를 들어 숭어, 개숭어, 장어. 우리가 장어 많이 먹는데 장어에 영양가가 많다. 또 더 읽어보면 어떤 물고기는 변비에 좋다. 어떤 물고기는 뭐 설사에 좋다. 뭐 이런 의학적인 처방을 고려해가지고 물고기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섭생에 대하여의 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마도 그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들을 들어서 물고기 연구를 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이 이런 물고기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이런 물고기의 맛이나 효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는 어떤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나고 그리고 똑같은 종의 물고기가 어디와 어디가 다르고 이런 종류의 물고기의 생태, 물고기의 형태, 물고기의 생식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효능, 어떤 인간을 위한 쓰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고기를 그래서 물고기로 연구했다. 물고기를 진정하게 대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루어낸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하면서 동양에서는 그런 물고기 연구가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도요, 물고기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물고기의 효능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의 형태가 어떻고 물고기의 생태가 어떻고 물고기가 어떻게 회유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록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정약전이죠. 19세기에. 흑산도로 유배를 가가지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약전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전통이 후대로 이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일이죠. 자, 제가 그 레스포스 섬에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물고기나 뭐 새 이것보다 더 제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도 이제 레스포스 섬에서 어렵게 살지만은 이제 시리아 내전이 2011년에 일어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이 레스포스 섬을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레스포스 섬이 그 난민들의 기착지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레스포스 섬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난민들을 맞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시민단체를 조직해가지고 보트 구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난민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여기 세 사람의 할머니가 그 시리아에서 온 난민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난민이고 누가 그 주인인지 잘 확인이 잘 안 될 지경이죠. 이 양반들 이야기를 제가 2016년에 여행을 가기 전에 읽었는데 이걸 보고 야, 아테네 레스포스 사람들 얼마나 친절한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엄청나게 친절을 하더라고요. 네.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머물렀던 숙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표정을 보세요. 네. 저도 그 여기에 동화돼가지고 같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인텔리 여부였는데 저한테 처음에는 그 호수에 배를 타는데 200유로를 내야 된다고 하다가 배를 타고 난 다음에 100유로밖에 안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세계 여행도 하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해서 저한테 많은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그 레스포스 섬에서 얻은 물고기인데
이제 버스가 이제 레스포스 섬에서 이제 이 칼로니 마을에서 레스포스 섬의 수도인 미틸레네로 한 9시 정도에 떠나는데 아침에 이제 빵집에 갔다 오다가 그 전에 만났던 어부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이 어부는 굉장히 행색이 남루해요. 검은 옷에 그 다음에 이제 소금기가 젖어 있고 또 다리를 절고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아주 행색이 정말 초라한 어부였었는데 저를 딱 만나자마자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듯이 이런 봉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물고기가 3마리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가서 해먹으라고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해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사진만 찍었습니다. 이게 그 물고기예요. 근데 똑같죠? 똑같죠? 저도 이제 그 물고기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물고기 도감을 바다 물고기 도감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가장 비싼 걸 찾아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가 망상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의 특징은 뭐냐면 새끼를 낳는 물고기예요. 구피는 새끼를 낳는다는 걸 아셨지만은 이 망상어가 새끼 낳는다는 걸 잘 모르셨죠. 새끼를 낳아요. 또 이 물고기도 좋은데 이거 똑같죠. 똑같죠. 얘가 이제 조피볼락이라고 하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얘도 새끼를 낳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새끼를 낳는 물고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새끼를 낳는 물고기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조피볼락이 새끼를 낳는 장면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새끼를 낳는 물고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연골어류, 상어나 가오리를 제외한 다른 새끼를 낳는 경골어류에 대해서 쓴 곳이 있어요. 새끼를 낳는 것들은 늦가을에 한창이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끼를 낳는 물고기가 실제로 어떤 물고기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도 몰라. 근데 마침 제가 받은 물고기들이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새끼를 낳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이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물고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해양생물학 연구자한테 여쭤봐도 모르고 그래서 그리스의 해양생물학 연구소에 사진을 보내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새끼를 낳는 물고기냐 그랬더니 하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아닌데 다른 물고기가 새끼를 낳는지 안 낳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모든 물고기를 다 새끼를 낳는지 번식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식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받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생식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얻은 정보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그리스 가면 어부들을 만나가지고 혹시 새끼 낳는 물고기 아느냐고 다시 물어볼 생각입니다.